안녕하세요. 반유형 인수 한의원 한태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8차 시험관 실패한 소음인 환자분이 한약 복용으로 2달 만에 자연임신을 하게 된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에 대한 더 깊은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낮아서 자궁내막이 자라지 않고, 자궁내막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임신이 안 된다, 그런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에스트로겐 저하와 임신하고 관계를 조금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자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에스트로겐 기능은 자궁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먼저 자궁내막을 비호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사례를 통해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에스트로겐은 난포도 성장시키고, 또 하나는 에스트로겐의 역할이 이 자궁 내막을 비호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주가장하는 바는 자궁 내막이 적어도 11에서 13mm가 돼야 된다. 이게 충족 조건이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선 임상적으로 40명의 시험관을 시도한 임상 사례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고, 또 한 가지는 왜 이게 중요한가, 왜 11에서 13mm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논문 자체에서는 분명히 그 성공률이 높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거의 진짜 의미는 뭘까? 그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시험관에서 여기 보시다시피 11에서 15mm 52%가 가능하고, 15mm 이상에서는 44%가 임신이 됐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궁내막 두께가 두꺼워야 된다. 제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내부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나? 자, 정자가 난자를 향해서 우리가 헤엄쳐 들어갑니다. 헤엄쳐 들어가서 수정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난자의 문제입니다. 이 난자는 평소에 굉장히 애시딕한 산성, 애시딕이라는 거 산성이죠. 산성의 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산이라는 거는 우리 염산 같은 거, 황산, 죽일 수 있죠. 강력하게 녹이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난자가 외부의 어떤 바이러스나 나쁜 물질에 의해서 손상되지 않도록 산해막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근데 이 산해막이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정자가 헤엄쳐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만약 산해막이 그대로 있는 경우에는 난포 주위에 접근하다가, 여기 지금 사진에서처럼 어떻게 됩니까? 정자가 죽어버려요. 이 산 때문에. 그래서 난포 주위에 접근하려다가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산성막에 의해서 죽어버린다. 그러면은
수많은 정자들은 실은 헤엄치면서 이 중에서 가장 달리기 잘하는 녀석이 끝까지 가겠죠. 그럼 중간에 나머지 정자들은 죽습니다. 놈들이 죽는데, 얘네들이 죽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제일 센 놈에는 가다가 소멸이 돼버려요. 소멸이 되면서 자기 자신이 알칼리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알칼리로 변하면서 바로 아까 산의 막을 중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자궁을 알칼리화 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에스트로겐입니다. 사상의학은 우주의 원리 자체가 네 가지로 이루어졌다 하는데 전제합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는 음과 양, 그 음과 양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조금 더 분할을 시켜서 태양, 태음, 소양, 소음 네 가지로 만들었죠. 그러면 이 모든 물질계에 존재하는 어떤 형태는 다 사상에 귀속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은 소양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에스트로겐이라는 거는. 에스트로겐이라는 건 소양성이고, 이와 반대로 안드로겐이라는 게 소음성입니다. 안드로겐은. 그리고 알칼리가 양이고 산이 음입니다. 또한 음에 관한 거는 우리가 전해질 중에서 포타슘, 포스포러스, 인, 그 다음에 사람으로 말하면 태음인, 소음인, 그 다음에 산 알칼리에서는 산성, 그 다음에 여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안드로겐 등이 음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자궁 내막을 알칼리화 시키는 것은 바로 이 에스트로겐이고, 에스트로겐이 충분할 때 자궁 내막이 두꺼워지는데, 그 자궁 내막의 두께가 적어도 11에서 14mm가 될 때만 11에서 14mm의 자궁 내막이 만들어질 때, 이때 알칼리도가 바로 난포를 둘러싸고 있는 산성막, 난포는 산에 의해서 제가 둘러싸여 있다 그랬는데, 이 애시드, 산이 알칼리하고 중화가 되는 겁니다. 서로 결합해서 폐하가 중화가 되기 때문에 그때 수많은 소위 정자들이 헤엄을 쳐 들어가서 난자를 만나야 되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중간에 가다가 어떻게 돼요? 죽어버려요. 죽어버리면서 자기 자신들은 뭘로 변하냐? 알칼리로 변해가지고 최종 승자가 꼴이 나도록, 그죠? 최종 승자가 충분히, 마지막 승자가 이 산의 막을 뚫고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통계적으로 11에서 14mm가 맞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은 11에서 14mm의 진 의미는 바로 뭐냐? 11에서 14mm의 소위 폐하가 산의 막을 없애주기 때문에 수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로, 태음인에게 11에서 14mm의 자궁 내막이
엽산이 문제가 된 문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임신에서 앞서 다뤘듯이 증식기와 황체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증식기와 황체기. 자, 처음에는 이게 에스트로겐입니다. 이 붉은 색깔이. 여기서 이렇게 보이시죠, 여러분들? 에스트로겐. 조금 밝은 걸로 하겠습니다. 배란 이후에 한 5일 정도가 되면은 그때부터 에스트로겐이 이제 슬슬 올라오기 시작해가지고 에스트로겐이 후기 증식기에 가면은 에스트로겐이 확 높아지죠. 에스트로겐이 확 높아져서 이제 충분히 임신이 가능한 정도의 그 자궁내막과 난포가 성장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루테나이징 피크라고 해가지고 LH 서지가 옵니다. 이 호르몬은 LH 호르몬이라고 그래요. 루테나이징 호르몬. 이 호르몬의 실제 역할은 안드로겐입니다. 안드로겐이라는 것은 성호르몬이죠. 안드로겐은 성호르몬인데 이 안드로겐이 평소에는 낮게 있다가 요때 갑자기 서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피크로 올라와 버려요. 피크로. 그러면서 배란을 시켜줘요. 그러면은 이러한 안드로겐 피크는 여기 보다시피 갑자기 올라갔다 떨어지면서 이제 여기 난자가 여기 보이다시피 어떻게 됩니까? 탈출이 되고 있죠, 지금. 이러면 안드로겐은 우리가 에스트로겐하고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트로겐하고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에스트로겐은 자연히 안드로겐이 올라오면서 에스트로겐은 저하될 수밖에 없어요. 에스트로겐은 낮아집니다. 낮아지고 안드로겐은 갑자기 피크로 올라가 버려요. 이 안드로겐은 성호르몬이죠. 난자가 배란됨과 동시에 여성이 생리적으로 성적 욕구가 느껴야만 그때 수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배란기에는 성호르몬이 증가해서 성욕이 증가하면서 성적인 욕구를 통해서 소위 정자와 만나게 만들어서 생명현상을 유지하는 하나의 조물주의 배려입니다. 바로. 그러면 안드로겐이 일단 피크로 올라갔다 떨어지고 나면 뭐가 올라가요? 그때는 이제 배란은 됐고 여기 보시다시피 안드로겐이 피크로 올라가고 나면 그 다음에 프로게스테론이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상승을 해요. 그래서 임신이 되면은 이 프로게스테론이 쭉 10개월을 유지하고 임신이 안 되면 프로게스테론이 다시 떨어져서 월경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월경의 생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에스트로겐하고 프로게스테론은 서로 기량을 합니다. 자, 에스트로겐이 이렇게 떨어져 내려갈 때 프로게스테론은 올라가 버려요. 근데 엽산은 소민들한테는 우리 임신에서 어느 정도의 에스트로겐이 필요해요. 필요한데 엽산은 이 에스트로겐을 높여줘 버려요. 엽산을. 그러면은 태음인들은 엽산이 부족하지 않은데 갑자기 엽산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프로게스테론이 올라가다가 다시 저하가 돼버리는 거예요. 프로게스테론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원리가 유방암에서 에스트로겐 과잉으로 유방암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프로게스테론 제제인 타목시펜을 통해서 에스트로겐을 억제하는 방법이 둘은 서로 경쟁적 기란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내려간다. 그래서 태우면은 엽산을 쓰게 되면 오히려 프로게스테론이 저하가 돼서 계류 이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이론입니다. 이거를 실내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저한테 와서 85년생이 한약을 한 3차례 정도 쓰고 기다리다가 최근에 자연 임신이 됐습니다. 이분도 시험관 이런 거를 몇 차례, 한 서너 차례 정도를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하고 저한테 와서 한약을 썼는데 바로 임신이 되지 않고, 왜냐하면 겨울철에 왔기 때문에 보통 봄, 여름, 가을, 사계가 바로 이 호르몬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에스트로겐이나 봄에는 프로게스테론이 높아집니다. 봄에는 프로게스테론은 봄철에 굉장히 올라가고, 그 다음에 가을이 되면 프로게스테론은 떨어집니다. 에스트로겐은 여름철에 가장 높이 올라갑니다. 에스트로겐은. 근데 이분이 겨울철에 왔기 때문에 그 당시 자궁이 약해서 약을 쓰고 기다리던 중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가을이 들어가면서 임신이 된 겁니다. 꾸준히 그동안 했기 때문에. 근데 저한테 급한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임신이 되어서 연락드려요. 근데 병원에서 아기 심장박동이 84회라 어려울 것 같다고 했는데 이번 주에는 다시 120회로 정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애가 잘 크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크기가 2주째 거의 비슷합니다. 갈 때마다 임신 주수가 당겨져서 8주에서 오히려 6주로 줄어드는 거죠. 이틀 전부터 약간의 복통과 하혈이 있었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이틀 전부터 갑자기 복통과 하혈이 시작됐는데 선생님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하고 저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프로게스테론이 빨리 필요하고 이 16주까지도 계류산이 잘 되기 때문에 엽산 먹은 분들이 저는 프로게스테론을 꼭 쓰게 합니다. 그리고 제가 뭘 물어봤냐면 엽산을 지금 안 먹고 있죠?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엽산을 들고 계시는 거예요. 병원에서 엽산은 무조건 먹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하루에 800ml씩 먹고, 자,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틀 전부터 1000ml씩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틀 전부터 1000ml씩 먹고 갑자기 배가 아파지면서 복통 하혈이 온 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이분이 프로게스테론이 평소에 충분한 경우였으면 견뎠는데 프로게스테론 자체가 약한 분인데다가 엽산이 들어가면서 에스트로겐이 높아지니까 800ml에서는 괜찮다가 1000ml씩 올리면서부터 복통 하혈이 바로 일어난 겁니다. 제가 엽산 때문에 떨어지는 거라고 다 설명을 했는데 하고, 그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시험관입니까? 자연 임신이 된 겁니까? 물어보니까 자연 임신이 됐습니다. 그러죠? 말씀해 주신 대로 계속 엽산을 안 먹고 임신이 확인되고 먹어야 하지만 한다고 해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엽산을 그동안 안 먹었기 때문에 요번에 수정이 된 건데 다시 엽산을 먹고 복통 하혈을 하면서 애가 유산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빨리 오라 그랬는데 안 온 것으로 봐서는 아마 그날 하혈하고
유산이 됐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사례를 저는 임상 중에서 굉장히 많이 겪습니다. 어떤 분은 16주까지도 이런 경우가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분이 41에 결혼을 했는데 임신이 됐었어요. 임신이 됐다가 16주 만에 유산을 하고 저희 집에 온 거예요. 16주 만에 유산을 하고. 근데 그때가 가을이라 제가 조금 있으면 프로게스테론이 완전히 저하가 되기 때문에 한 번 뺏길 기회가 없다. 한 번 뺏길 기회가 없으니까 요번에 시도하고 안 되면 봄에 와서 하자 그랬는데 엽산을 안 먹고 했더니 훌륭하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와 다른 경우도 있겠죠. 다른 경우도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은 남들은 시험관 한두 번 해서 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하는 분들은 바로 엽산을 태어민들은 드시면 안 됩니다.